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을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뭐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8일 화요일이고요. 이건 뭐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자가 약자 괴롭히는 거예요. 네. 이거 피해자들이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초기부터 좀 안 하게 하고 또 적절한 처벌을 하고 이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희 분노 유발자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에서는요. 남편이 덜컥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라는 사연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주에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한 책임자들의 판결이 금고형과 무죄 판결로 극명하게 엇갈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서울 용산경찰서와 이 용산구청장 등 이 관계자 전원의 판결에 대해서 항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당시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 유족들은 검찰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는데 결국 검찰이 항소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검찰에서는 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서 경찰 관계자 5명 그리고 이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4명 이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고요. 또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이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 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과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용산구청장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검찰의 항소 내용은 어떻습니까? 검찰에서는요, 이 사건의 주택에 이제 적용이 됐던 재난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이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했고 이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총괄 조정하고 또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나 규정하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의 판단, 사실을 좀 오인하고 법리를 좀 잘못 해석한 부분들이 있지 않냐라고 오류를 지적을 했고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1심 판결 결과에 조금 좀 부족하다. 너무 형이 과경하게 좀 선고가 됐다라고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 2심에서 다시 따지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1심 공판 변론이 종결될 때 구형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구청장에 대해서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라고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 용산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도 검찰 구형량의 2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결 내용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전 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해달라 이렇게 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또 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 등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건 역시나 검찰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에서만 항소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금고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용산경찰서장과 또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도 지난 4일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요, 이 딜러들에게 자사 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중국의 배터리 및 이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CATL이다라고 교육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요, 사실 이 벤츠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CATL사의 전기 배터리도 쓰지만 또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중국의 이 파라시스 배터리도 사용했는데 교육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양한 회사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제조사 제품을 사용한다.
라고 교육을 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벤츠코리아의 공식 딜러사 이 교육용 내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 딜러들이 소비자를 응대할 때 사실상 이 벤츠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CATL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요즘 최근에 중국산 배터리 안정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상담 시나리오도 있었는데요. 이 답변의 예시에서 벤츠코리아는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오직 CATL만을 언급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예시 답변에는 CATL은 중국 회사지만 이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벤츠코리아는 이 배터리 제조사가 CATL이라는 점이 일종의 본인들의 셀링 포인트다 이렇게 부각하고 있고요. 이 CATL이 업계 최고의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보유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살 때 자동차 브랜드 보고 신뢰를 하면서 사게 되는데 전기차는 이제 배터리가 뭔가 이걸 소비자들이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배터리에 대해서 확실한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벤츠코리아의 입장은 지금 뭡니까? 네, 벤츠코리아 측에서는 이 자료는 내부의 이 딜러사들을 교육하기 위한 이 내부 교육 자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특정 모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전기차, 벤츠 전기차 전반을 아우르는 자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츠코리아에서는 이게 내부용 자료니까 크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인데요. 현재 이에 대해서 이 벤츠코리아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에 있어서 배터리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런 건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올해 꽃게 이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줄어서요.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최근 6, 7년 사이에 올해가 최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의 밥도둑으로 불리는 간장게장 당분간 우리 식탁에서 보기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대체 꽃게가 얼마나 줄어든 건지 그 이유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꽃게 어획량이 정말 눈에 크게 줄었다는 거는 수치만 봐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인천시 웅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이 영편어장의 꽃게 어획량은 15만 2,500kg이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요, 31만 3,292kg에 48.7%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올 여름에 이 서해 연안 수온이 이례적으로 높아져서 어장이 넓게 분산된 것 때문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해 연안의 수온은 지난달에도 최고 28.8도를 기록해서 지난해보다 2.2도가 높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서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증가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이곳을 침범했던 이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이 156척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7%나 증가를 했습니다. 지금 이 중국 어선 같은 경우에는 짝을 지어서 그물을 끄는 이 쌍타망 방식으로 이 싹쓸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경이 단속에 나선 상황입니다. 꽃게가 제철인데 어획량이 반토막이 났다. 저렴한 가격에 꽃게 맛 좀 봐야지 했던 분들은 야 이거 꽃게 맛도 못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만도 하네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샤넬, 디올, 구찌 드립니다.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현수막 어디에 걸려 있는 걸까요? 다름 아니라 이 지방에서 분양 중인 아파트 외부에 걸려진 마케팅 현수막인데요. 이 지방의 부동산 시장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 지었는데 분양이 되지 않는 물량들이 쌓이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에서는 아파트를 사시면 명품을 줍니다. 이런 마케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명품을 준다? 굉장히 파격적인 마케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 국토부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550가구인데 그중에 지방 물량이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발생한 준공후 미분양 물량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전남 장성에서 분양 중인 신축 아파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아파트를 사면은 저런 명품을 준다. 이런 혜택을 내걸기도 했고요. 또 대전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는 1억 원 이상의 할인을 저렇게 파격 할인을 약속하는 그런 현수막까지 걸렸습니다. 지방 미분양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이 지역에 있는 인구들이 계속해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유출되고 있는 현상도 있을 거고요. 뭐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값은 떨어지고 찾는 사람은 좀 주는 그런 현상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오히려 이 지방 부동산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됐고요. 통계로도 확실히 드러나는 게 이 서울 아파트 값이 1.21%가 상승할 동안 지방은 1.16%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이다, 페이백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파격적인 마케팅 전략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계속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되면 아파트 값을 내리면 되는데 그건 또 안 내리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워졌습니다. 오늘 날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내린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절기답게 아침 공기가 꽤나 서늘한데요. 농촌에서도 더 추워지기 전에 마무리 타작이 한창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운전을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가시거리 200m 밑으로 떨어진 곳이 많으니까요. 앞차와의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은 12.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환절기 건강 상하지 않도록 면역력을 잘 챙겨야겠습니다. 낮이 되면 가을볕이 내리쬐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4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를 텐데요.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가 내립니다. 영동에 최대 40mm로 제법 많은 양이 오겠고요. 오늘 그 밖에 내륙에도 오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한로 즈음에는 제비에서 기러기로 철새도 바뀌고요. 여름철의 꽃이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가을 풍경 즐기러 멀리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의 정당한 분노를 하나로 모아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유명 반려견 훈련사죠. 강형욱 씨의 갑질 문제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 강형욱 사육사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이 강형욱 씨뿐만 아니라 그 아내 이 강 씨 부부로부터 우리가 일하면서 계속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동의 없이 이 강 씨 부부가 메신저를 사찰하는가 하면 인격 모독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거세지면서 강형욱 씨가 이 관련 본인이 출연했던 방송에서 하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커지자 결국 강형욱 씨가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 영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재반박을 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한 가지 딱 확실한 거는 그동안 개통령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셨던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지 않았나.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뭐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요. 연예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그 그룹이죠. 걸그룹 뉴진스가 갈등 중인 모기업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의 한이라는 멤버가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아이돌 멤버랑 이 매니저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이 한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들릴 정도로 한이를 무시해.
이렇게 말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걸로 보여져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요즘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이러한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라는 공간은 이 집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또 어떻게 보면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거기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죠.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뉴스 보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까 그 유진스 한이처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권력의 횡포,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지난해 1월 12일입니다. 전북의 한 농협 인근에서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A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진짜 행복하고 싶었다. 너무 살고 싶은데 눈 떠 있는 모든 순간이 무섭고 두렵다. 니들 자식도 커서 니들 같은 상사를 만나길 바란다. 나를 괴롭힌 상사의 이름 3글자만 봐도 치가 떨린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셨으면 눈 떠 있는 모든 순간이 괴롭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유서 내용을 좀 보면 그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가 나와 있는데요. 유서 내용에는 이 A씨가 직장 상사 B씨로부터 1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언어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직장 상사가 아니 이걸 일이라고 하냐?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네가 따돌림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언어 폭력을 막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A씨가 사실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새신랑이었거든요. 근데 새신랑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10월 달에 매수철인데 어떻게 매수철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있을 수 있냐?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이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청첩장을 받고 축하를 해줄 망정. 그러니까요. 결혼한 거 가지고 뭐라 하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매수철에 잡았다고 혼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대요. A씨의 집이 좀 넉넉했던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도 또 조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A씨가 어느 날 이 주말 근무를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야, 너는 부자라서 재수가 없다. 이렇게 이 직장 상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 부자니까 나한테 킹크랩을 사줘라. 아니 부자랑 나한테 킹크랩을 사주는 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A씨가 자기 상사로부터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전북의 장수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27만 원짜리 킹크랩을 사가지고 이 상사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인격 모독적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평소에 A씨가 조금 대장이 좀 약한 대장 관련된 질환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상사가 CCTV로 이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횟수를 다 세가지고 이것 가지고도 또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A씨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체적으로 이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해당 농협 이 B씨, 상사 B씨에게 혐의가 없다. 이렇게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혐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더 패배감을 느끼고 내가 그만두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고용노동부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이 특별근로 감독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이 불이익을 줬던 경우 무려 15건이나 적발을 했습니다. 아니 괴롭힘이 있었고 그것도 다수의 상사로부터 10여 차례 이상 부당한 업무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자체 조사 결과 무혐의다.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자체 조사 결과 무혐의를 내놓는 이런 회사에서 일을 했고 여기다 신고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이 특별근로 감독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이 A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만 4명 정도 이를 정도로 굉장히 다수의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우선 이 해당 이 관계 부처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 회사의 대처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고충처리 담당관한테 이 A씨가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고충처리 담당관은 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밀에 붙여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A씨에게 오히려 내부 전산망 접속이 안 되는 PC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부당한 업무 명령을 내리고요. 이 신고 경위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측이 조사를 의뢰했던 요무자가 이 부분이 더 충격적인데 가해자 B씨가 제일 주범이잖아요. 이 노무사를 선정했는데 가해자 B씨와 굉장히 가깝고 친분이 있는 그런 노무사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와 노무사 말이 안 되는 게 가해자의 지인이 조사를 한 거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편향적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재판에서도요. 이 사건 관계자가 이 판사랑 이 어떤 연이 있거나 회피 신청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는 사람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뿐만 아니라 노무사 정말 여러 가지로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절대 누설할 수 없다고 노무사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노무사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누설을 했고요. 또 편향된 조사 결과를 내렸다. 이렇게 노동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증거가 들어있던 PC 같은 경우에 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유족에 따르면 A씨가 평소에 이 컴퓨터에다가 자신이 피해당한 상황을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증거잖아요. 근데 이 A씨가 노무사한테 나한텐 이 PC에 적혀진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이 PC를 폐기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 후에 내부 전산망 접속이 안 되는 PC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 일하지 마라. 알면서 논리에 걸리는 듯한? 직장에서 업무 배제하면 이제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복도 같은데 혼자 책상 내놓고 거기 앉아 있게 하거나 네. 아니면 창고로 쓰던 곳 같은 데다가 혼자 책상 내놓고 그냥 앉아 있게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거네요. 딱 그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노무사뿐만 아니라 처음에 사건의 발단이 된 상사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노동부에서는요. 아까 15건의 위법 행위가 지적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6건을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6,77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이 간부 B씨, A씨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부 B씨랑 이 노무사에 대해서 각각 협박죄와 노무사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왜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킹크랩 사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랄지 또 PC를 인멸한 혐의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관련 증거를 다 종합해서 판단을 좀 했고 수사를 마무리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족들에 의하면요, 뭐 사과 한마디, 위로 한마디 없었다고 하고요. 이 피해자 A씨의 장례식장에도 역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한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장에서는 이게 이제 혐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검토하겠다. 야,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이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이 간부 B씨랑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협박죄 그리고 이 노무사법 위반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각각 좀 살펴보면 간부 B씨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협박죄 같은 경우가 형이 좀 약해요.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통 처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요. 좀 세게 처벌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던 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해당 노무사법을 위반했지만 형량 자체가 또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노무사들이 노무사법 위반을 했을 때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주로 이 벌금형 정도를 구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겨우 벌금형에 그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간접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처벌이 정말 한없이 가벼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요.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 저 사람들이 아니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괴롭힘의 행위로 뭐 간접살인이랄지 살인죄까지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 보고 가시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신혼 3개월의 가족과 와이프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을까. 해당 농협지부 관계자 전원 중징계 시켜야 됩니다. 갑질한 인간들을 싸그리 잡아가고 퇴출시키는 게 우선이지 무슨 과태료냐와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해봤는데 네.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장 차면 눈 돌아간다고 네, 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꼭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또 있어요. 네. 제주시 체육회장이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 논란은 관련 의혹은 지난 2월에 제기가 됐는데요.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꽃 배달을 직원을 동원했고요. 신협 가입과 카드 발급 강요, 또 주말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병철 이 제주시 체육 회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네, 왜 바꿨을까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책임이 있으면 내 책임지겠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겁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조사 결과 무려 12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열린 이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회장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나 과태료 500만 원 냈지 않냐? 내면 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과태료가 면제부도 아니고 뭐 돈을 냈으면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이건 뭐 당연히 그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체육회장은 결국 자진 사퇴하는 단계로 갔는데 네. 결국 자신 말에 스스로 책임진 게 아니고 등 떠밀려 나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태백 지역의 체육회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폭로가 나왔는데요. 평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집안일까지 시켰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유. 네, 아니 집안일이나 가족 행사는 좀 본인들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이요, 2020년에 한 지방 체육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들의 녹취록과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시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 태권도 협회의 아무개보다 이름이 아래에 있냐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직원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유.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지. 이런 말을 했고요. 아유 엉덩이 크니까 뒤돌아서지 말고 그냥 나가. 이런 말, 성희롱적인 말, 욕설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요즘 세상에 성희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직원들은 체육회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서 답례품을 나눠주라고 이 직원들한테 지시도 했고요. 또 퇴근 후에 자신의 집에서 과일을 따라 이렇게 시키는 등 업무와 관련하는 지시도 했다. 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직원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올 초에는 이 대한체육회 고위 인사와의 비공식 행사에 직원들까지 동원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두려워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최근 국민신문고에 체육회장을 신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체육회장은 직원들한테 내가 폭언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 최근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사과했다. 그런데
그런데 비공식 일정에 직원을 동원한 거나 성희롱 이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욕설하거나 이런 부분 다 녹음이 있으니까 네. 증거가 있는 것만 싹 인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밑에 사람들이 너무 괴롭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이런 걸 잘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요 또. 참 그게 문제인데 또 있어요. 작년에 전북 지역 축협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리자면 네. 이 조합장이 부하 직원에게 막말과 폭행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전북 지역에서 한 한우 식당을 운영하는 축협의 조합장. CCTV 한번 보시면 이 CCTV 속 여성인데요. 영업이 끝난 식당에서 갑자기 신발을 손에 쥐더니 남성인 부하 직원을 보시는 것처럼 때립니다. 밀치기도 하고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인사를 안 했다고 저렇게 신발 때린 거예요? 그 저기가 한우 전문 식당이라고 했잖아요. 직원들이 증언을 했는데 조합장이 밤 11시에 저렇게 불시 점검을 와가지고 불을 안 켜준다는 이유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폭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자신들의 지시상 자신이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1시간 넘게 다그쳐서 이 피해 직원 전치 2주의 상해뿐만 아니라 불안장애를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1시간 전쯤에는 인근 장례식장에서 노조에서 탈퇴해라 이렇게 종용하면서 술에 취해서 발길질과 주먹질을 했고요. 와, 심지어 소주병을 들고 위협하는 모습까지도 포착이 됐습니다. 저게 조폭 모임이 아니고 그러니까 축협 모임이었던 거예요. 네. 네, 네. 야, 저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잘못하면 절차를 밟아서 잘못한 사람이 수긍 가게끔 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저게 조폭 집단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저건 인격 모독 아닙니까? 맞습니다. 방금 CCTV 속 영상을 봤습니다만 신발을 보시는 것처럼 벗어서 사람을 때리고 이어지는 또 현장음에서 들렸죠. 폭언을 하고 아유. 그냥 화풀이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결국엔 이 사건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영상 속의 조합장 직원들에게 사과했을까요? 했어야 될 텐데요. 이 사건이 공론화되니까 이 조합장 뭐라고 했냐면 아우 나도 그때 상황이 기억나면 좋을 텐데 기억이 안 나요. 솔직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변명했다는 겁니다. 저 영상 속에 있는 직원분들 정말 미치고 활짝 뛸 노래는 아닙니까? 저게 뭐예요, 저게? 이 일이 이게 작년에 벌어진 일인데 이 조합장이 2019년에 당선 후에 재선까지 됐단 말이에요. 재선까지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던 모양인데 지난 5년 동안 폭언과 폭행을 계속해왔다는 제보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조에서는 이 고용노동부에다가 특별 근로 감독을 신청했고요. 이 농협중앙회에는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일부 축협 조합원들은 이 조합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해임안은 결국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지 못한 건데요. 하지만 이 조합장은 직원들 폭행했고 저렇게 CCTV 버젓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 입건이 됐는데 이렇게 형사처벌 받으면 조합원직에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장은 어떻게 했냐. 피해자들한테 합의를 해달라고 종용하고 심지어 스토킹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니, 참. 때리고 막말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합의를 강요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조합장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이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 피해자들은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조합장이 자기 살겠다고 이 피해자들이 입원해야 하는 병원까지 찾아와가지고 합의해달라 이렇게 강요를 한 거죠. 그것도 괴롭힘이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조합장은 특수폭행에 특수협박에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등해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당연히 벌 받아야죠. 근데 조합장이 불복하고 항소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항소심 재판 내내 이 조합장 부지런도예요. 하루에 한두 번을 반성문을 써서 재판부에 낸 이 반성문만 6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이거는 단순 폭행이 아니다. 이걸 넘어서서 모멸감을 주는 행동들을 반복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1심 구형 그대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라고 2심 재판 때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축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 해당 조합장이 법원에 읍소하는 동안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이 조합장이 하지 않았다면서 공탁금 1,600만
600만 원의 수령을 거부했고요. 이 조합장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설마 감형되고 이런 건 아니겠죠? 다행히 감형은 아니었습니다. 더 높아졌어야 되는데 항소심 공판에서는 1심 구형 그대로 1심 재판교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징역 10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해당 축협에 대한 이 특별 근로감독을 통해서 폭행,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등 1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의 점을 밝혀냈고요. 2억 600만 원의 임금 체불까지도 적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 판결 확정되면요, 조합장 징역 10개월의 실형이기 때문에 조합장직 당연히 잃게 됩니다. 네. 사필 규정이라고 뿌린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안 보이는 곳에서 또 다른 얼마나 많은 부하 직원이 괴롭힘을 당했을까 이게 상상이 안 되네요. 네. 이게 일반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데 N 회사에요. 일하던 30대 개발자가 2022년 9월에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현장에서 D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메모를 한 장 발견했는데요. 메모에는 평소 업무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피해자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워킹맘, 이게 괴롭힘의 이유가 되는 걸까요? 저도 워킹맘을 일해봤지만 직장에서 워킹맘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개발자로 근무한 D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육아휴직을 한 뒤에 이듬해 복직하는 과정에서 휴직 전과 다른 부서에 배치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막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프랑스어로 프로그래밍을 해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전에 하지 않았던 전혀 생뚱맞은 업무를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유족 측에서는 고인이 나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고만 오는 거야. 나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다 와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게 실제로 지인과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보시면요. 회사에서 나가란 것 같아. 난 아이 열심히 키우는 것밖에 없는데 이래서 워킹맘은 죄인인가? 아이 어른이 집 졸업식 갔다고 뭐라고 하더라. 그때부터 난 눈밖에 난 것 같아.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이 키우는 게 죄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이 유족 측에 따르면요. 이 2009년에 입사해서 회사를 D씨가 굉장히 잘 다녔다고 해요. 근데 상사가 바뀌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번 더 사용을 했고요. 이 복직을 앞두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정신과 치료까지 결국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실 예쁜 아이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두고 극단적인 선택했을 때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지 아이고. 진짜 가슴이 아픈데요. 그리고는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다가 고소장을 제출했고요. 이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 이 N사에서 자체 감사를 했는데 우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또 자체조사 그래요? 결과를 내놨습니다. 회사 안에서 문제 만들기 싫다. 네. 뭐 이런 거 같은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또 근데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에서 지난 2021년에도 4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남성 E씨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남겼는데 그 유서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노동부가 N사에 대해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E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렇게 네, 업무상으로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노조의 자체 조사 결과 사망한 E씨 진짜 가슴 아픈 게요. 점심시간에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다라는 내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임원으로부터 다른 팀원이 나가면 죽는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해요. 이 임원은 이 업무 지휘나 평가, 연봉, 인센티브 등 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고인을 지속적으로 힘들게 괴롭혔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이렇게 통계 자료 하나 볼까요? 네. 공무원 사회에서 일하는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이 전년보다 3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처분은 10명 중 9명 이상이 경징계에 그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재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우려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조사 때 문제가 없는데 고용노동부에 가면 막 15건, 12건 이런 게 자꾸 적발되잖아요. 사실 해당 회사에서 먼저 이 피해자가 신고했을 때 적극적으로 자체 조사를 하고 객관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문제는 사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고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되어야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그 입법이 추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형법이 좀 개정이 되는데요. 아까 보셨잖아요. 조합장 그렇게 때려놓고 폭행으로 또 처벌불원서 받으려고 또다시 괴롭히는 형법에 어떤 게 나오냐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이 본인이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박죄를 범할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처벌이 되는 그러니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안으로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해자한테 괴로워서 신고했는데 또다시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합의를 해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이게 아니고 네. 이제 피해를 입으면 자동으로 이제 그 처벌이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합의하더라도 여전히 처벌할 수 그렇지. 있게 하는. 성범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분노 유발자들 함께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0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죠. 뭐니 뭐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 또 어떤 이야기 나눠볼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의 고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고민은요. 남편이 덜컥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라는 고민입니다. 덜컥 덜컥. 단독주택을 샀습니다. 뭔가 이제 이게 힘든 일이 생기겠어요. 네. 이 일을 김현우 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 남편이란 말부터 남자들이 살짝 움찔움찔한 것 같은데 오늘 제목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사는 분, 네. 좀 여유가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단독주택에 대한 로망은 있지만 사실 덜컥 사는 거는 단독주택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집을 덜컥 산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덜컥 사고도 네. 돈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아내분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지도 않으셨겠죠. 그죠. 분명히 뭔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덜컥입니다. 이제 아내들은 덜컥 뭐 이런 표현 안 좋아하거든요. 감히 나에게 상의를 하지 않아? 덜컥 뭘 사? 이거 화나죠. 네. 상의 없이 산 것도 화나는데 이게 돈 남아서 그걸 샀겠습니까? 뭔가 이제 빚을 문제가 내서 있죠. 샀거나 네. 뭐 이런 뒷얘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게 남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집을 샀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에 속아가지고 혹시 투자 사기 같은 거 당했나, 분양 사기 같은 거 당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몰래 샀다고 하니까 이 명의를 갖다가 단독 명의로만 이렇게 해놨다가 걸렸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연을 미리 좀 들여다봤더니 이 남편분이 여유가 있어서 단독주택을 덜컥 산 게 아니라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모아서 덜컥 샀다는 거예요.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님 말대로 진짜 네. 빚을 내서 산 거네요, 집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집 살 때 빚 내서 집 사는 게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모두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이 집의 경우에는 조금 많이 심각해 보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벌써 좀 걱정이 되는데 아유. 이 사연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외곽 단독주택에서 세 가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싶었는데 남편은 무리해서라도 단독주택을 사자고 하더라고요. 몇 날 며칠 언성이 오간 끝에 남편은 결국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고 덜컥 단독주택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뭐야. 아니, 뭐? 내가 요즘 느낌이 좀 세서 자기 계좌 좀 들어가 봤거든? 근데 이게 다 뭐야? 무슨 뭐 대출이 왜 이렇게 많아? 그거 잠깐 빌린 거야. 잠깐. 금방 갚을 수 있어. 잠깐? 그럼. 아니, 이 돈 다 어디다 썼어? 아니 뭐 어디 쓰긴 자기 입는 거, 자기 먹는 거,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 거. 장난치지 말고 빨리 똑바로 얘기해. 나 화나려고 그래, 진짜. 사실은 말입니다. 생활비로 썼습니다. 제가 뭐 생활비 말고 쓸 데가 있습니까, 공주님? 공주 같은 소리. 아니, 생활비를 대출 받아서 쓰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럼 내가 자기한테 따박따박 월 200만 원씩 보내줬지? 어. 그게 그거야. 그게 그 출처입니다. 아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펑크가 나도 진작 났어야 되는데 제대로 돌아가고 있겠거니. 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거든.
내가 바보지. 아니 집 사느라 대출 받은 것도 부족해서 뭐 생활비까지 대출을 받고 그래? 자기야,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우리에겐 이 그림 같은 집이 있잖아. 지금 그게 지금 말이야 막걸리야. 내가 이러자고 자기한테 돈 관리 다 넘기고 사는 줄 알아? 아니 매달 대출금 빠져나가는 거 그 잔고 차마 내가 두 눈 뜨고 못 보게 사서 그래서 잘 관리하라고 줬더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아, 이게 잘 관리하고 있어. 왜냐면 이게 다 그 돈을 엄마한테 빌린 거라고. 저기 서영한테도 빌리고. 아니 가족끼리 잠깐만. 건데 왜? 어머님이랑 형님한테까지 돈을 빌려? 이 인간아, 아이 이게 어쩜 좋아. 집 팔자. 나 진짜 이대로는 나 못 살겠어. 집 팔어. 여보, 이 집이란 게 말이에요. 돈을 모으려고 살려고 하다 보면 못 삽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아, 저 말은 진짜 어느 정도라도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아니야. 아, 그래도 뭐 어디 사채는 안 썼잖아. 아이 한마디만 더 해. 나 지금 부동산 간다. 나 그냥 이 집 내놓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아, 이 집사람이 화가 많이 났어요. 다 우리 가족 좋자고 한 일인데,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좀 막막하긴 합니다. 아내 말대로 지금이라도 단독주택을 처분을 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요? 어떡할까요? 너무 울고 싶네요. 아니 혼자 여유가 넘쳐요 아주 남편은. 아니 처음에는 아내가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네. 통장 관리, 돈 관리 다 했는데 대출금 갖고 나면 남는 게 없으니까 남편한테 당신이 알아서 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달 남편한테 생활비 따로 받아 네. 쓰고 남편이 돈 관리 잘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동안에 이 가정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가 관리할 때는 대출금 갖고 나서 한 7, 80만 원 정도 남아서 네. 그걸로 이제 근데 이제 힘들지 7, 80만 원 아 가지고. 그럼요. 네. 근데 남편한테 넘겼는데 생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 좀 이상하다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이 어디서 그러니까. 나왔겠어요. 그쵸. 내심 알면서도 그냥 모른 척 어디선가 나왔겠거니 하면서 좀 그렇죠. 지나가고 싶으셨던 게 아닐까. 아니, 아, 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설마 했던 거죠. 이게 뭐 펑크가 날까? 설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진 않지. 뭐 이렇게 설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사연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뭐 나만 좋자고 한 일이냐, 우리 가족 전부 다 좋자고 한 일인데 이렇게 엉켜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보자면 좀 남편이 분노유발자입니다. 한 달에 한 7, 80만 원 남는 상황에서 이 생활이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생활비를 이제 남편에게 받아 쓰셨다는 거고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뭐 생활비에 공과금에다가 이 남편분 용돈도 있을 거고 그렇게 보면 이제 아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매달 적자가 났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유지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가족의 생활비가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한 달에 최소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근데 방금 대화에서 우리 와이프는 몰랐다 칩니다. 네. 근데 남편분이 매달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 심각성이 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왜 몰랐겠어요? 알긴 아는데 네. 이 집에서 사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 거고 그리고 그 집에 이사 온 게 벌써 한 1년 반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알아도 문제고 모르면 더 문제인 부분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건 사실 앞서 소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렇게 뭐 큰일은 아니에요. 다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죠. 생활비까지 대출을 받는다? 이거는 이 가족은 그 집에 살면 살수록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 꽁트에서 뭐 영끌이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요즘은 그런데 대출 이자와 원금을 합쳐서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까지는 초과해서는 대출이 안 나와요. 대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하우스 푸어 이런 문제들은 사실 좀 덜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뭐 편법 대출 혹은 불법 대출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DSR 50%를 초과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대출을 받아서 한 달에 갚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이 그 월급을 50% 이상 넘어갈 수 없다, 초과해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소득의 50%까지를 원리금으로 내야 되니까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생활이 빠듯하기는 할 텐데 이 대출 원리금 상환 후에 7, 80만 원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남편분이 아직까지도 뭔가 더 숨기는 게 있어 보입니다. 그래요?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덜컥 산 것도 모자라서 네. 뭔가 꿍꿍이가 있다. 아, 야, 이 대체 무슨 꿍꿍이에요? 이것이 큰일인데요? 뭐 약간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근데 제가 남편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조금 편을 드리자면 가족들이 네. 우리 단독주택에 만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못 먹어도 이런
자리를 딱 잡은 게 아니겠습니까? 네, 어찌 보면 한 1년 반 동안 그냥 묵인하면서 지나왔던 게 이 아내분도 조금 어느 정도 이 거주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단독주택 사는 걸 반대하셨지만 일단 살아보니까 집 자체에 대한 만족도 굉장히 높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집도 크고 여기에 네. 뭐 마당도 있고 또 있어. 아이가 있어. 어리니까 예. 그 아이 데리고 뭐 자연도 보여주고 이런 마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장점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아이가 어리니까 근데 이게 괜찮은데 아이가 학교 갈 때가 되면 예. 학교가 너무 멀어도 안 되니까 이게 좀 가까운 데로 가야 될 텐데 왜냐하면 단독주택이 지금 조금 외곽에 있다고 그렇죠. 그랬으니까. 네네. 예, 예. 근데 집이라는 게 또 넓혀갈 때는 또 재밌고 너무 행복하지만 한 번 넓은 집에서 살았으면 네. 좁은 집으로 가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던데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결단을 내릴 시기는 된 것 같아요. 이 집에서 그냥 거주를 할 것인가, 주택을 팔고 이사를 가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가정의 재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재정 상황 네. 제가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가족의 재정 상황 한번 보시면 미취학 자녀가 한 명이 있는 40대 부부고요. 현재 남편이 외벌이로 월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월 저축액이 보시는 것처럼 0원입니다. 없어요, 저축액이. 외벌이고 소득이 월 500만 원이고 근데 대출금 갚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생활비 대출 또 하고 이러면 영영끌이거든요. 그렇죠, 영영끌. 이 저축 같은 걸 할 수가 없을 거죠. 예, 이런 제가 남편분을 연기한 게 좀 죄송해지는데요. 당장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늘 같은 아내분을 모셔야 될 판에 집을 모시고 있으니 아, 네. 아내분이 일단 부동산 달려가셨는데 네. 일단 집을 팔지 말지 판단을 하기 전에 자세한 대출 상황, 부채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가정의 현재 부채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자, 부채가 총 3억 4,985만 원입니다. 그중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 월 77만 원씩 상환을 하고 있고요. 연금보험 약관대출로 2천만 원, 저축보험 약관대출로 1,000만 원, 신용대출 5천만 원, 게다가 가족대출도 있습니다. 1억. 가족 대출은 뭐예요? 그러니까 월 상환액만요 보시면 236만 원입니다. 네, 이 가족 대출도 있고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처형이랑 어머니. 엄마하고 빌리도. 처형한테 조금씩 빌렸다고. 아, 근데 그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1억 원인 게 네. 의아하기도 하고 약관 대출 이런 네. 말이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게 월급이 500만 원 남짓인데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앞서 뭐 DSR 50%라고 했으니까 이걸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한테까지 좀 손을 벌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보면 미취학 아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벌써부터 이 정도로 당겨 쓰고 있다? 크면 클수록 이 생활비는 더 쓰게 될 거고 그럼 생활은 점점 빠듯해지겠죠. 뭐 갈수록 태산이다라는 말이 이럴 때 써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게 더 문제인 것 같고 대출을 계속해서 메꾸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면 자기가 원해서 산 거잖아요. 네. 남편분이 좀 주장을 해서 산 거기 때문에 말도 안 나오네. 그 집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예. 아내에게는 남편 입장에서 말을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내에게는 말 못하고 다른 가족들한테 말을 해서 오히려 돈을 다른 사람한테 빌리고 네. 그것도 가족 명의로 허락도 없이 네.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는데 이거 약간 아내한테 물귀신 작전. 그렇죠. 미안해, 이런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도 물귀신 작전, 네. 처형한테도 물귀신 작전인데 사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또 빌려주는 거 이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가족 전체가 이 전원주택, 이런 단독주택 사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야, 내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요거라도 좀 빌려줄게 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누군가 우리 친척, 가까운 친인척 중에 누군가가 이 마당도 있고 뭐 이런 좋은 단독주택에서 산다. 그럼 한 번쯤 놀러 가고 그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왕래도 잦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이렇게 받은 대출, 약관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셨다고 하셨는데 약관 대출이라는 게 보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내가 가입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이자보다 이 대출 이자가 훨씬 더 큰 건 물론이고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는 물론이고 약관 대출 이자까지 내야 되니까 사실상 굉장히 부담이 큰 대출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평소 소장님이 뭐니 해서 말씀하신 나쁜 대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보험이 깨지게 되면 보장도 사라지게 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대출이자 꼬박꼬박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도 해야 되고 이자 납입도 해야 되고 부담은 이중으로 커지고
그런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저축은커녕 매달 갚아야 될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결국은 아내분이 이 단독주택을 좀 처분해가지고 정리를 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집을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아내가 결단을 내린 건데 그럼 이 집을 팔면 이게 다 수습이 될까요?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눈으로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악을 해볼게요. 현재 이 부분의 자산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현재 자산입니다. 남편분의 말에 따르면 자산이 5억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주택을 5억 원으로 현재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인 거고요. 기타 자산으로는 자녀 명의의 주택 청약 800만 원, 그리고 S사의 주식 50주 약 300만 원 상당이 있다. 이게 다예요? 그 자산이 굉장히 단촐하죠? 네. 빨간색 줄 돼 있는 그 집 빼고는 뭐가 없어요. 청약 통장, 주식 약간 있는 건데 그 흔한 적금이랑 예금 통장도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이게 S사 주식이 좀 올라줬으면 좋을 텐데 이게 6만 원으로 받네. 네. 그래서 요즘 이렇죠.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주택 이거 팔지 않은 자산인데 이거 주택을 자산으로 봐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거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자산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주택도 물론 자산이긴 하지만 이 5억 원이라고 하는 건 남편이 팔고 싶은 이 매도 가격, 매도 호가일 뿐이죠. 현실적으로는 이 주택이 얼마에 팔릴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잡아놓기 어려운데요. 그래도 이제 주택 구입 가격을 3억 5천만 원에 사셨다고 했으니까 이 주택의 가치를 3억 5천 정도로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치면 현재 전체 자산은 3억 6천만 원 정도인 거죠. 그런데 조금 눈에 밟히는 건 이 자녀 명의로 청약 통장을 가입했는데 여기에 돈이 800만 원이나 들어있다는 겁니다. 19세 이전에 가입한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과 기간이 최대 5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이, 더 미리 넣어두실 필요는 사실 없다는 거죠. 게다가 주식도 지금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투자라는 건 조금 무의미하거든요. 주식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르는 거고 계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 청약을 깨서 대출로 딱 갚아버리는 게 더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뭐 깼다가 고등학교쯤 들어갔을 때 한 14살쯤 됐을 때 다시 가입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금 800만 원이 생기니까 이 돈으로 차라리 대출금을 갚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 많은 그러니까 총 부채가 3억 5천만 원이 되는 상황에서 800만 원 이거 갚아봤자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빚이 크신 분들은 뭐 빚이 1억이나 1억 50만 원이나 뭐 이런 느낌 가지시거든요. 전체적인 부채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는 있어도 매달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분 주식도 300만 원 갖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이 주식 가격까지 합치면은 전체 한 1,000만 원이 조금 넘잖아요. 신용대출 5천만 원 때문에 지금 매달 내고 있는 돈이 한 달에 96만 원씩 내고 있는데 이 청약통장 깨고 뭐 주식도 정리해가지고 받은 이 1,000만 원으로 신용대출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갚게 되면 한 달에 96만 원씩 내던 돈이 20만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매달 적자 보는 구조에서 20만 원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S사 주식 50주 있다는데 이거 지금 6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제가 보기엔 8만 원 넘었을 때 들어갔던 것 같아. 그럼 이거 못 판다고. 이거 너무 쓰리죠. 어쨌든 이제 웃을 일은 아닌데. 근데 공교롭게도 빚이 3억 5천인데 집값이 단독주택 구입 가격이 3억 5천이에요. 근데 지금 5억에 내놨으니까 5억에 팔린다고 치면 1억 5천 남으니까 빚 다 갚고 여기다 조금 돈을 보태서 아파트 가고 이러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또 걱정인 게 경기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하셔서 인프라가 어떤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5억 원에 팔고 싶은 거잖아요. 팔고 싶은 거죠. 이게 될까요? 이게 팔 수 있을지도 지금 걱정인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1년 반 동안 살면서 유지비 또 단독주택 많이 들죠. 그리고 각종 비용 들었을 텐데 팔 때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고 치면 이것도 문제예요. 속쓰리죠. 자, 그럼 OX 한번 해보죠. 단독주택을 지금 당장 팔고 빚을 갚아야 하는 건지 그러면 O. 단독주택을 지금 당장 팔고 빚을 갚아라. 그러면 O. 아니면 집 자체에 대해서는 다들 만족하고 있으니까 집은 유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그러면 X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아라 O. 아니다 유지해라 X. 자, 하나, 둘, 셋. X예요?
저만 오해요? 이 남편의 다 집은 돌아 이거죠 지금. 아니 아내 입장에서는 네. 뭐, 아니, 뭐 생활비까지 대출 받는데 일단 저는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왜 X를 들었냐면 네. 저 집이 지금 전원주택 개념인 것 같은데 네. 저 안 팔려요. 요즘 진짜 거의 안 팔려요. 네. 안 팔리니까 빨리 내놓고 어떻게든 좀 아니 근데 싸게라도. 그렇다면 3억 5천에 팔았는데 5억에 내놨잖아요. 3억 5천도 못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또 X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저는 이제 아까 좀 꼬드긴 게 네. 꼬신 사람이 엄마랑 네. 가족들이니까 엄마한테 팔아라. 아니 빌린 돈 안 갚아도 된다 이러고 여기서 합의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아들 큰일 날 아들이네요. 지금까지 빌린 것만 좀만 이렇게 없던 걸로 해줘. 분노 유발 아들인데. 금쪽이 아니에요. 혹시 뭐 다른 생각으로 X하셨나요? 저도 이재용 아나운서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집을 팔지 말아라가 아니라 못 팝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처분하려고 내놔도 주택 경기도 또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아파트도 사실 잘 안 팔리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이런 전원주택의 개념, 경기도 외곽에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한다면은 마음먹은 가격은 물론이고 마음먹은 시기에 팔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큰 손해를 보고 팔 생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희망 가격에 파는 건 무리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집을 팔고 나서 어딘가에 또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한다면 차익이 남아야 되겠죠. 그렇게 이 차익을 남기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 무조건 손해인 상황이고 이 손해를 봐야 하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 사간다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 선택지조차도 우리가 고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집을 파는 거는 보류해 두시고 다른 방법을 먼저 모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이 로망이 있어가지고요. 네. 살 때는 혹해서 사는데 네. 이거 팔 때 저는 지금 한 8년째 집 내놨는데 안 팔린 분도 봤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단독주택이 참 이 남이 사는 건 참 좋아 보이는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환금성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환금성이 좋지 않은지를 들여다보면 뭐 교통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일단 먼저 문제고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굉장히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특히나 더욱더 타격을 많이 받게 되니까 이런 단점들을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팔리기 때문에 팔 수가 없다. 네. 주택은 그냥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많은 대출금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거에 대한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화면 먼저 주시죠. 네.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액은 총 470만 원 내외라고 하고요. 세부 내역을 좀 보시면 공과금이 2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유류비가 40만 원, 정수기, 연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탈료가 12만 원, 그리고 통신비 15만 원, 아이 유치원비 20만 원, 식비 50만 원, 또 보험료가 총 80만 원, 그리고 대출 원리금이 236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적게 잡아서 월 470이지 공과금 많이 나오고 이러는 날은 그냥 네. 500만 원 훅 넘어가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김현 소장님 어떻게 네. 정리하면 좋을까요? 현재 3인 가족 보험료를 보면 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너무 나가고 있습니다. 많아요. 월급이 오. 500만 원인데 80만 원을 보험료로 내고 있다는 거. 이게 일단 저축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 해약하시고 보장성 보험만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장성 보험도 실손보험 플러스 뭐 3대 진단비 이런 정도 간단한 정도로만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연금보험 해약하시고 아내도 이제 저축보험 가입하셨는데 이것도 해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것만 하더라도 한 달에 40만 원이 절약이 되고요. 나머지 15만 원 정도는 이제 보험료 낮춰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해서 온 가족 보험료 25만 원 이하의 수준으로 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보험 다이어트만 해도 월 55만 원은 아낄 수가 있네요. 네, 이러면 생활비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일단 보험료를 확 낮추고 그 다음으로는 새는 돈을 좀 막아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렌탈료 지금 보니까 뭐 한 12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빼는 게 좋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과합니다. 과합니다. 네. 이거 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에 잡히지 않은 이 비정기 지출 같은 게 있어요. 뭐 의료비라든가 경조사, 뭐 명절 이런 돈들 연간 비정기 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여기에서 추가로 더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소장님 네. 지금 있는 대출만으로도 막 숨이 턱턱 막히고 허덕이는데 네네.
아니 여기서 추가 대출을 받으라고요? 네, 빚을 갚아라가 아니라 일단 빚을 더 받아라인 건데요. 현재 주택 가격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매수했을 때 가격이 3억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 주택 가격만 보더라도 주택담보대출로 한 2억 4,500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은 갚는 기간이 만기가 길기 때문에 원리금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총 내야 하는 이자는 많아질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한 달 이자 내기가 버거워가지고 다른 빚을 쓰는 이런 일들은 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이 대출부터 이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게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다는 건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그냥 많다. 그렇죠.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현재 부채 상황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실게요. 주택담보대출에 1억 5천만 원이 있고요. 연금보험 약관대출이 2천만 원, 그리고 저축보험 약관대출이 1천만 원, 그리고 신용대출 5천만 원, 또 가족대출 1억 원 이렇게 아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대출부터 먼저 상환을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족들이 한 건 네.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힘으로. 그건 맨 끝으로 그래 밀어둘까요? 가족 대출을? 아까 김현우 소장님이 그 얘기 안 했어요? 그 보험 약관 대출이라는. 예. 오, 예, 그거를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장 먼저 갚아야 될 대출은 약관대출입니다. 일단 금리도 높고 이자 부담, 보험료 부담 같이 동시에 들어가는데 가장 갚기도 쉬워요. 보험 해약하면 그냥 사라지는 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1순위로 받고요. 그 다음이 신용대출인데 신용대출 당연히 금리도 높은 데다가 갚아야 되는 만기도 짧아서 한 달에 내야 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가족대출을 갚아야 되는데 예. 가족이 좋다는 게 사실 이자가 적다 이런 건데 한 달에 50만 원씩 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싸웠나 봐. 가급적 천천히 갚을 수 있는 대출로 갈아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족 대출은 통보하면 돼요. 그냥 이제 월세 없습니다. 이자 이자 없습니다. 없습니다. 참아주세요. 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대출 모두 다 상환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한 달 원리금 상환액이 137만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네. 그러면 소장님의 그 맞춤 솔루션 지금까지의 내용 정리해서 결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결과입니다. 단독주택을 팔지 않고 유지하되 우선 지출을 좀 줄여봤어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닌 기기들의 그 렌탈비 12만 원을 줄였고요. 통신비도 15만 원에서 알뜰폰으로 바꿔서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보험료가 80만 원인데 확 보험료 다이어트 하셔서 25만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대출 원리금 이거 줄여서 월에 갚아야 할 금액이 236만 원에서 137만 원 반으로 줄였습니다. 네, 월 그래서 한 500만 원 정도, 어떤 때는 넘던 월 지출액이 290만 원으로 준 거고요.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여유가 생겼으니까 3인 가족이죠. 18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정도죠. 네, 이건 사실은 그런데 심폐소생술만 간단하게 해두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분들 식비도 굉장히 적게 쓰고 있거든요. 예. 애 커가면서 교육비 들어가고 식비도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여유 생겼다고 이거 늘어나면 큰일 납니다. 다행히 아내분이 아이 학교 들어가고 나면 뭐 맞벌이도 다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 제대로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 네. 감당도 안 됐는데 돈 빌려주고 그러지 맙시다.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맞아요. 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들은 돈 빌려주고 혼나는 거예요? 예, 안 돼요. 생각하는 마음에 빌려준 건데 어쨌거나 갑자기 이렇게 여유가 안 되는데 덜컥 아내와 상의 없이 집을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남편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집값 오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무엇보다도 단독주택 이런 것들 장점 많이 있지만 단점들도 뭐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꼭 살고 싶다 그러면 임대로, 전세라든가 월세로 한번 거주해 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시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찬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상 한로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때 추어탕 같은 음식을 즐겼다고 하는데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해서 따끈한 보양식으로 몸을 데우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서행 운전해야겠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데요. 일부 지역은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평년과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13.3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다소 따갑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4도, 부산은 25도까지 오를 텐데요.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6도 정도 높은 겁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에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영동에 최대 40mm가 되겠는데요. 오늘 서울 등 내륙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깥 활동하시기에 한결 수월하겠고요. 내일은 제주에만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오늘 또 주말 같은 화요일이에요. 네. 내일은 한글날이라 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져서 입고 벗기 편한 겉옷 꼬치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